하지만 선생의 희극은 사랑의 완성을 그리고 있지 않나요? 선생의 비극은 죽음으로 끝나고 희극은 결혼으로 끝난다는 말이 있어요. 내가 왜 사랑의 완성을 결혼이라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어. 나 자신도 8살 연상의 여인과 결혼한 뒤 그것에서 벗어나려 런던으로 무작정 상경한 처지였는데 말이요. 첫 쌍둥이를 낳았을 때만 해도 괜찮았는데 그 후론 애정이 식었던 모양이요. 하지만 분명 사랑의 끝은 결혼일 수밖에 없지 않소. 언제까지 사랑만 하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선생께서는 비극과 희극에 등장하는 여인들의 모습을 아주 다르게 그려내고 있는 것 같은데 무슨 특별한 이유라도 있는지요? 예를 들어 햄릿의 오피리아는 너무 내성적이고 유약해 보이고 맥베스 부인은 남편보다 더 탐욕스럽다가 죄의 가책으로 자살을 합니다. 오셀로의 아내 데스데모나는 남편의 의심을 받아 목 졸려 죽고 리오 왕의 두 딸은 왕국을 물려받을 욕심으로 입에 침이 마르도록 아버지에 대한 사랑을 얘기하다가 결국 아버지를 배신하고 파국을 맞죠. 하지만 희극 속의 여인들은 선하고 현명하고 용기 있는 모습으로 등장하잖아요. 비극 속의 여성들은 모두 남성들로 인해 고통을 받는 거요. 거트루드는 남편이 죽자 자신을 향해 구애하는 시동생의 사랑을 받아들인 죄밖에 없어요. 남겨진 아들을 위해서라도 의지할 곳이 필요했으니까. 여인과 어머니로서의 사랑 때문에 희생되는 겁니다. 오피리아는 사랑하는 햄릿의 냉대뿐 아니라 그 이후에 아버지가 죽임을 당하는 것까지 보게 됐으니 어리석은 오셀로의 손에 살해된 데스데모나는 말할 것도 없고 아버지를 배신한 리오 왕의 두 딸도 결국 남자를 놓고 벌어진 갈등으로 몰락하고 말죠. 그들은 그저 희생자예요. 하지만 희극은 해피엔딩을 보장해야 하는데 남자들이란 그다지 현명한 존재가 못 되거든. 그러니 행복한 결말을 위해서는 여인의 지혜와 용기가 필요하게 된 것이요. 한여름밤의 꿈에 등장하는 여인 헐미아는 아버지의 반대를 무릅쓰고 사랑을 위해 고난을 이겨내자고 연인인 라이샌더의 용기를 북돋우지요. 12화에 나오는 남장여인 비올라. 남자로 변장한 그녀의 이름이 세자리오였던가. 그녀는 다른 여인을 사랑하는 공작의 사랑을 마침내 얻어내지 않았소. 베니스의 상인에서는 멋진 판결로 유대인 고리대금업자 샤일록을 굴복시키는 현명한 여인 포샤가 등장하지요. 희극 속 여인들을 얘기하는 셰익스피어의 얼굴에 열정과 생기가 돋는 것을 보고 나는 잠시 그의 성정체성을 의심하는 평론가들을 떠올렸다. 그들의 주장은 사랑의 연가 소네트에 등장하는 사랑의 대상이 남성임을 연상하는 데서 비롯된다. 소네트에는 연모의 대상이 나의 사랑하는 소년 혹은 아름다운 청년으로 묘사되고 있으며 그와 사랑을 나누는 검은머리 여인에 대한 질투와 혐오의 감정이 드러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베니스의 상인 포쇼에 대해서는 다른 평판도 있더군요. 판사를 가장해 법복을 입은 그녀의 판결은 무효라든가 유대인에 대한 기독교도들의 편견에 대한 비판 같은 거 말입니다. 그래서 후대의 비평가들 사이에서는 선생 같은 위대한 작가조차 인종에 대한 편견을 드러내고 있음을 개탄하기도 합니다. 오셀로도 무어 출신의 흑인이고 말입니다. 유감이요. 하지만 유대인이나 흑인들은 백인과는 다르지. 그들은 우둔하고 탐욕스럽고 색정적이기까지 하니까. 샤일록은 정의를 말하면서 백인들이 노예를 부리는 것은 그들을 돈 주고 샀기 때문이라고 떠들어대지 않소. 그러니 돈을 갚지 못한 안토니아의 살 한 파운드를 요구하는 것은 곧 법의 정의라는 주장이요. 하지만 그것은 한 인간의 목숨을 돈으로 좌우할 수 있다는 야만적인 생각의 결과요. 포셔는 그에게 자비를 간청했어요. 기독교가 가르치는 사랑의 정신 말이죠.
그것을 거부한 샤일록은 심판받아 마땅한 것이고. 그렇다면 왜 선생께서는 샤일록의 대사를 그렇듯 설득력 있게 묘사한 거죠? 그가 울분을 토로하는 장면에서 독자나 관객들은 샤일록에게 동정심을 느끼게 되기도 하거든요. 유대인은 눈이 없소. 유대인은 손도 오장육부도 수족도 감각도 감정도 격정도 없단 말이오. 기독교도들이 먹는 것과 같은 음식을 먹지 않고 같은 무기에 다치지도 않으며 같은 병에 걸리지도 않고 같은 방법으로 치료되지도 않으며 같은 겨울과 여름에 추워하고 더워하지도 않는단 말이오. 우리의 살은 찔러도 피가 나지 않고 간지려도 웃지 않소. 독을 먹어도 죽지 않고 부당한 일을 당해도 복수하지 말아야 하는 거요. 글쎄, 내가 샤일록의 마음속에 들어갈 때는 그의 편이 되는 모양이지. 그 순간은 그의 감정을 온전히 느낄 수 있으니까 말이오. 그것이 존 키츠라는 시인이 말한 부정적 능력이라는 것일지도 모르겠군요. 존 키츠? 그런 시인이 있어. 19세기 영국의 낭만주의 시인이에요. 어찌 보면 선생의 후예라 할 수 있죠. 그가 선생의 극작과 관련해 그런 말을 했었어요. 그게 뭐요? 내게 그런 능력이 있다는 뜻이요? 선생께서는 가부장제를 주장하십니까? 아니면 페미니스트십니까? 인종차별주의자이십니까? 아니면 박애주의자이십니까? 선생의 작품에는 너무도 많은 주의와 주장들이 섞여 있어서 도무지 무엇이 선생의 의도인지 이해할 수 없는 경우가 많지요. 키츠라는 시인은 그것이 선생이 가진 감수성, 즉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수용력이라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또한 분명한 주장과 노선이 없다는 뜻처럼 비춰지기도 한답니다. 그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앞서서도 말했지만 나는 내가 생각해낸 이야기를 쓴 적이 없소. 모두 이전에 나온 이야기들을 다시 쓴 거지.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있소. 나는 인간의 모든 면을 그려보고 싶었다는 거요. 그들의 심성, 감정, 약점과 단점까지. 그래서 나의 작품 하나하나에서 각기 다른 인간의 속성을 발견하기를 바랐는지도 모르지요. 얘기가 너무 무거워지는 것 같습니다. 가벼운 얘기 좀 해볼까요? 선생의 소네트 말입니다. 사랑의 시들인데 선생께서는 사랑이 무엇라고 생각하시는지요? 남녀간의 사랑 말입니다. 갑자기 선생의 말이 떠올라서요. 미친 사람, 사랑에 빠진 사람, 시인은 모두 상상력으로 가득 찬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하셨죠? 내가 그렇게 썼던가? 그 순간에는 분명 그렇게 느꼈을 거요. 사랑에 빠지면 누구나 시인이 되지. 그리고 열정에 사로잡혀 분별을 잃고 마니까. 그렇다면 사랑은 변할 수 있는 것일까요? 한여름밤의 꿈에서는 요정의 왕 오베론이 만든 펜지꽃 마법의 약을 잠든 사람의 눈에 바르면 잠에서 깨어나 처음 본 대상과 사랑에 빠지잖아요. 그렇게 사랑은 옮겨갈 수 있는 건가요? 오베론이 있다면 그럴 수 있겠지. 선생의 세상에도 분명 오베론이 있을 거요. 사랑을 변하게 만들 수 있는 무언가 말이요. 하지만 소네트에서는 사랑의 영원함을 토로하셨지 않습니까? 사랑은 폭풍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고정된 표식. 사랑은 시간의 놀이개가 아니다. 그녀의 장밋빛 입술과 뺨이 시간의 낫이 휘두르는 속에 있더라도 사랑은 잠시의 시간 속에 변하지 않고 죽음의 순간까지 버텨내는 것. 기억하시죠? 심지어 선생께서는 그것이 틀린 것이라면 다시는 누구도 사랑하지 않고 더 이상 글도 쓰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길 바랐지요. 내가 사는 세상은 모든 것이 변하고 있어.
한때 지구가 세상의 중심이라고 믿었는데 이제는 그저 태양의 주변을 돌고 있는 것이라고 말하지. 상상 속으로만 존재했던 바다 건너의 세계가 이젠 눈으로 보고 듣고 만질 수가 있는 대상이 되어서 모든 것이 바뀌고 있는 세상에서 한 가지 변치 않을 무언가가 있었으면 했어요. 그리고 그것이 사랑이라고 믿고 싶었소. 언젠가 변한다 하더라도 당장은 사랑하는 두 마음이 하나로 합쳐지길 바랐지. 그런 이유로 나의 희극에서는 결혼이 해피엔딩인 거요. 셰익스피어 선생님, 4월의 23번째 날에는 이 세상을 떠나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그렇게 되는 거요. 나의 운명을 내가 어찌 알겠소. 하지만 미래에서 온 분이시니 그날을 알고 계시겠지. 그런데 그날은 내가 태어난 날 아닙니까? 이 세상에 온 날 세상을 떠난다. 그거 참 흥미롭군. 아직 묘비의 적을 글도 써놓지 못했는데 이곳 교회당에 묻히게 되는 건가? 그래도 살아있는 동안 선생 같은 후대의 사람을 만나 함께 이야기할 수 있어서 즐거웠소. 선생께서는 오랜 세월 동안 기억되실 겁니다. 호메로스나 단테보다도 위대한 만대의 작가로서 말입니다. 그리고 묘비에는 이렇게 새겨질 겁니다. 받들이여 부탁하네. 제발 참아주게. 여기 묻힌 것은 티끌도 파헤치지 말아주게. 무덤에 돌 하나 건드리지 않는 자에게 축복이, 내 뼈를 옮기려는 자에게 저주 있으리. 셰익스피어 선생과의 만남은 마치 꿈처럼 이루어졌다. 그리고 그의 유해가 보관되어 있는 성삼위 교회의 마당에서 몇 년 전 영국의 한 대학 연구팀이 레이저 투시로 그의 관 속을 들여다보았다는 보도를 떠올렸다. 관 속에 그의 유골 중 머리 부분이 사라졌다는 괴이한 내용이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하지만 이미 사라진 그에게 물어야 소용없을 것이다. 오히려 그가 후손인 내게 물을 것이 뻔하다. 그의 묘비에 글을 새긴 누군가는 그 대답을 알고 있을까? 하지만 셰익스피어 선생이 묘비에 새기고 싶었던 글귀는 햄릿의 독백 속에 있었을지도 모른다. 죽는 건 잠드는 것, 그뿐이겠지. 잠들어 마음의 괴로움과 육신이 겪을 수만 가지 고통을 끝낼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바람하지 않는 최고의 순간이 아니겠소.